네, 공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하부층을 구성하는 기체로서 인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 물, 음식물 이런 것들 참 절대적인 존재인데 성인 하루 필요량은 물이 2리터, 음식물이 한 2.5kg. 그런 데 비해서 공기는 한 500에서 500 리터가 시간당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루량을 보면 13킬로리터라고 합니다. 이건 콜라 큰 페트병에서 200개 정도에서 230개가 1시간당 소모되는 것인데 공기를 그만큼 마신다는 게 좀 놀랍죠. 어, 그리고 성인이 필요하는 필요 산소량은 이 중에서 한 20%니까요. 그래도 꽤 많은 양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래프인데 이게 산화적 인산화의 마지막 과정이죠. 전자 전달계에서 결국 산화적 인산화의 그 목적은 뭐예요?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ATP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소를 호흡하는 미생물들이라든지 생물들, 사람까지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는 현기적인 발효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ATP를 합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이것은 그에 비해서 과량의 산소를 초과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H2O2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세포 손상을 유도하기도 하고 질병 및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산화적 인산화를 수행하는 효소들은 그 활동을 저해하는 많은 약물과 독소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는 세포 호흡의 마지막 과정이고 높은 ATP 수율을 갖고 있으나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초과산화물 그리고 H2O2를 몸에서 없애야겠죠.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은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라디칼을 갖고 있는 이런 O2 분자를 H2O2로 바뀌게 하는 슈퍼옥사이드 다이뮤타제라고 하는 효소와 그 다음에 이 H2O2 과산화수소를 물과 공기를 바꿔주는 카탈라제와 페록시다제 이 세 가지 효소가 산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지는 효소입니다. 결국 이 옥사이드 다이뮤타제라고 하는 것은 SOD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생물도 역시 산소를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효소를 모두 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바깥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생물은 이와 같이 산소와의 관련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편성 호기성 균은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애한다 할 때 편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가 있어야만 생육을 하며 대부분의 곰팡이, 산막효모, 아세토박터, 초상균이죠.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대부분의 마이크로코커스 세르시니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산막효모가 표면에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산막효모는 발효물의 그 껍데기, 그 껍질 부분, 그리고 제일 위에 부분에 자라는 것은 바로 O2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통성형기성균입니다. 통성형기성은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육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효모와 세균이고 편성형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생성되어지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지 못해서 유해작용으로서 사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미호기성은 대기압보다 즉 일기압보다도 약간 낮은 산소 분압에서 생육하는 것으로서 젖산균, 대장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보통 왼쪽 그림으로서 교재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브로스에서 액체 배지죠. 액체 배지 위에다 넣고 자랐었을 때 얘네들의 산소에 대한 호기성이냐 현기성에 따라서 생육 분포가 달라지는 것인데 글라이콜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브로스에다가 담가서 자라게 하는 것 하고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라는 분포를 보게 되면 제일 왼쪽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은 2번이 호기성, 3번이 왼쪽 그림입니다. 자, 2번이 호기성, 3번이 현기성, 4번이 통성 현기성,
5번이 미호기성, 뭐 이렇게 분류를 간단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1번 같은 것이 이제 편성 호기성, 편성 호기성입니다. 얘네들은 그렇다면 발효를 할까요? 발효 못 하겠죠. 그다음에 2번이 편성 현기성입니다. 3번이 왼쪽 그림하고 좀 다른데요. 3번이 바로 통성 현기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미호기성. 그 다음에 5번이 저 왼쪽 그림에서는 통성 현기성으로 나오는데 5번이 산소 저항성입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전부 다 같이 일단 눈에 익숙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왼쪽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심화돼서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 1번 같은 경우에 편성 호기성이니까 얘는 산소만 있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못 자라니까 얘들은 발효를 할까요, 못 할까요? 발효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는 현기성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대사이기 때문에 발효를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편성 현기성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고, 얘들은 산소가 있으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산소가 낮은 분압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산소가 잘 녹아있지 않는 아랫부분에서 자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통성현기성을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하고 다른데, 이 통성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산소가 없어도 자랍니다. 근데 산소가 있으면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거치게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산소가 있을 때의 ATP하고 산소가 없을 때의 ATP를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죠? 그렇죠. 네. 산소가 있을 때의 ATP의 수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미치고 자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산소 분압이 없는 곳에서도 얘네들이 분포가 보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ATP 수율이 높은 곳에서도 조금 더 분포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통성현기성입니다. 통성현기성은 그렇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많이 일어나는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약간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호기성은 산소 분압이 약간 낮은 곳에서 자랍니다. 주로 이제 젖산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야말로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난 상관없이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심화적인 학습과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그러니까 산소와의 미생물과의 그 분류에 있어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맞추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러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눈에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단순화시켜져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심화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호기성인 경우에는 곰팡이의 대부분, 그리고 바실러스, 그리고 마이크로코커스, 에어로박터, 슈도모나스, 이런 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죠, 아세토박터, 초산균이죠. 이 초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알코올을 그 다음에 초산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산균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현기성은 대표적인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네. 그 다음 비피도박테리움은 그 영아가 초유를 먹을 때, 그러니까 모유를 먹을 때 그 시기에 장내에서 서식하면서 자라는 유산균인데, 이게 이제 커지면 자라면서 없어지게 되죠. 통성용기성 대표적인 것은 대장균, 그 다음에 젖산균, 그 다음에 네. 다음은 이제 통조림인데요. 통조림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통조림 안에 어떤 그 식품을 담죠. 이 식품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탈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탈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탈기하고 밀봉하고 살균 냉각하면서 이제 통조림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탈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덮은 채로 이제 밀봉을 안 한 상태로 이제 증기가 이게 뜨겁게 이렇게 달궈지면서 이렇게 그 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유가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용존산소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밀봉하게 되면 현기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현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모든 미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지만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것이 꽤 오래 전인데, 그것이 바로 그 원인균이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트리눔이라고 하는 그런 균이고요. 이것들은 아주 내열성이 높은 이런 곰봉형의 포자를 형성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사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한으로 이 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ml에 10의 12승의 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낮추기 위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고온 증기 멸균 살균기에서 121.1도씨에서 15분 살균하는 이유가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균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세팅하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트리눔의 포자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조림 살균의 지표균이 된 이유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산소와 산소와 미생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